은퇴 후 월 100만 원 생존 가능할까? 65세 이상 절반의 현실. 요즘 은퇴를 앞둔 분들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 사이에서 이대로 괜찮을까? 라는 고민이 자주 들곤 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상당수 65세 이상 노인들이 월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사실은 현실적이면서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은퇴 준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스스로의 노후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저도 은퇴를 앞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은퇴 후에 이 정도면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정작 준비는 미흡한 채 현실은 기대와 다르게 힘겨운 경우가 많으니까요. 오늘은 그 현실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 어떻게 하면 월 100만 원의 한정된 수입 속에서도 조금은 여유롭게 혹은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은퇴 후의 생활비를 단순히 얼마나 남느냐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집세, 의료비, 식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고려해야 하니까요. 특히 건강이 악화될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노후 복지를 위한 여러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1 김할머니의 절약 라이프. 예를 들어 어시의 김할머니 가칭는 70세에 은퇴하면서 매달 100만 원의 연금을 받으시게 되었어요. 초반에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생활을 꾸려갔지만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생활비, 관리비, 그리고 갑작스러운 병원비 등이 겹치면서 매달 빠듯한 예산 관리가 필요해졌죠. 김할머니는 자신이 먹던 음식을 대폭 줄이고 지역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과 건강상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면서 생활비를 아끼기 시작했어요. 또한 동네의 작은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재배하면서 식비를 절감했고 동네 이웃들과 함께 소규모 공동체를 만들어 서로 필요한 물건을 나눠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김할머니는 비록 큰 분은 아니더라도 정겨운 이웃들과의 따뜻한 관계 속에서 심리적 안정과 함께 물질적인 어려움도 조금씩 극복해 나갔습니다. 사례 2 할아버지의 도전과 변화. 또 다른 사례로 비군의 이 할아버지 가칭는 68세에 은퇴하신 후 월 100만 원의 연금과 소액의 저축으로 생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전 직장에서의 생활 습관 때문에 낭비가 심했던 이 할아버지는 은퇴 후 이제부터는 꼭 계획적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 할아버지는 먼저 자신의 소비 패턴을 꼼꼼히 따져보고 꼭 필요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하였습니다. 월별 예산표를 만들어 식비, 공과금, 여가비 등 항목별로 금액을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는 습관을 들였죠. 또한 이 할아버지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은퇴자들이 모인 동호회에 가입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함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동 구매나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생활의 질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변화 덕분에 이 할아버지는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삶의 만족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어요. 사례 3 박씨 부부의 공동 노력. 마지막으로 C씨의 박씨 부부 가칭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두 분 다 65세를 넘긴 후 각각 은퇴하셨고 현재 두 분의 연금으로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부부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늘어나는 의료비, 예상치 못한 수리비 등으로 인해 예산이 쪼개지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박씨 부부는 서로가 가진 재능을 활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내는 오랜 취미였던 수공예를 통해 소규모로 제품을 만들어 동네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고 남편은 예전의 경험을 살려 작은 온라인 강좌를 열어 은퇴 후 취미생활과 동시에 추가 수입을 창출했습니다. 두 분은 서로를 도우며 소소하지만 꾸준한 수입원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씩 해소해 나갔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더라도 부부가 함께 힘을 합쳐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은퇴 후 준비의 중요성. 이처럼 은퇴 후 월 100만 원으로 살아가는 현실은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금융적인 대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강관리,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취미생활과 같은 정신적, 사회적 준비 또한 중요합니다. 준비를 해놓으면 위기 상황에서도 보다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문제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사회의 역할도 큽니다. 사회 안전망이 튼튼하게 마련되어야 은퇴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받을 수 있고 그들이 쌓아온 인생의 경험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복지 정책과 함께 지역 사회에서도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어 어느 정도의 희망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제언.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은퇴 생활을 준비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 건강 상태, 가족 구성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노후 계획을 꼼꼼히 점검해보고 가능한 한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직 은퇴 준비에 대해 큰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본인의 소비 습관, 건강 관리,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또한 주변의 은퇴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들어보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나 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은퇴 후 월 100만 원의 수입만으로 살아가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맞이할 은퇴를 위해 지금부터 작은 준비들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김할머니, 이 할아버지, 그리고 박씨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가 자신의 노후를 조금 더 따뜻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후의 삶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오랜 세월 쌓아온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비록 현실은 냉혹할 수 있지만 작은 노력과 주변의 도움, 그리고 스스로의 지혜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의미 있고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은퇴 후 경제적 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과 여러 연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자 중 약 40%에서 50%가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으며 월 100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OECD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선진국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단순히 개인의 준비 부족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로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만으로 기본적인 주거비, 식비, 의료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비용들을 모두 감당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망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앞으로 다룰 사례들을 통해 한정된 수입으로도 생존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노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1. 은퇴자의 경제적 현실과 그 원인.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노후 대비 체계의 미비와 연금 제도의 취약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생활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수령액은 인플레이션과 의료비 상승,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고령자들이 현역 시절 충분한 저축이나 투자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은퇴 후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여러 복지 정책과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개인이 스스로 재정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 사례를 통한 실제적 대처 방안. 사례 1. 김할머니의 절약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70대의 한 할머니가 친 김할머니는 퇴직 후 매달 100만 원의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생활했지만 곧 생활비, 관리비, 그리고 의료비 등 고정 지출과 예상치 못한 비용이 겹치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철저한 예산 관리, 매달 들어오는 수익과 나가는 비용을 세밀하게 기록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습니다. 지역 복지 서비스 활용,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 건강 상담, 그리고 사회적 모임 등에 적극 참여하며 정서적 안정과 함께 일부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이웃과의 상호 협력, 인근 이웃들과 함께 공동 구매나 물물 교환 등의 방식을 도입해 생활비 부담을 덜어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정부의 복지 지원뿐 아니라 개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는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사례 2. 할아버지의 소비습관 개선과 정보 공유. 은퇴 후 월 100만 원의 연금에 의존하는 또 다른 사례로 68세의 이 할아버지 가칭는 오랜 직장 생활 동안 형성된 소비 습관 때문에 은퇴 후 처음에는 불필요한 지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재정 상황을 재정비하기 위해 그는 소비 패턴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산표 작성 및 소비 계획, 월별로 식비, 공과금, 교통비 등 항목별로 예산을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만 소비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동호회 활동과 정보 공유. 은퇴자들이 모인 동호회에 가입해 서로의 경험과 절약 노하우, 할인 혜택 정보 등을 공유하며 그룹 구매나 공동 활동을 통해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디지털 활용. 스마트폰 앱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최신 할인 정보와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보다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실현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사례는 단순히 개인의 소비 습관 개선을 넘어 사회적 네트워크와 정보 공유가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례 3. 박씨 부부의 재능 활용과 부수입 창출. 65세를 넘긴 박씨 부부 가칭는 각각 퇴직 후 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두 분이 함께라면 서로 의지하며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갑작스런 의료비나 주거 관련 수리비 등 예기치 못한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부부는 각자의 취미와 재능을 활용해 추가 수입을 창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의 수공예 제품 제작, 오랜 취미였던 수공예를 사업 아이템으로 전환해 동네 시장이나 온라인 마켓에서 소규모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경험을 살린 강좌, 개설 전 직장에서 쌓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강좌를 열어 추가 수입을 올렸습니다. 부부의 협업,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보완하며 단순히 생존을 넘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작은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이 부부의 사례는 은퇴 후에도 새로운 도전과 재능을 발휘해 경제적 안정을 꾀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개인의 창의성과 노력, 그리고 부부 간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논리적 분석. 왜 이와 같은 현실이 발생하는가? 연금 제도의 한계. 한국의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데 평균적인 수령액은 현재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나 소득이 낮았던 계층은 연금 수령액이 극히 낮아 상대적 빈곤에 빠지기 쉽습니다. 생활비 상승과 의료비 부담. 인플레이션과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상승은 은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고령자 1인당 연간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고정 수입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사회 안전망의 미흡.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복지 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이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의 부족, 접근성 문제, 그리고 제도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은퇴자, 개인이 스스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개인 재정 관리의 중요성. 위 사례들에서 보듯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예산 관리와 소비 습관 개선,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될 때 한정된 소득으로도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결론. 미래를 위한 준비와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 은퇴 후 월 100만 원의 수입만으로 생존하는 현실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더욱 효과적인 복지 정책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각 개인도 은퇴 전부터 체계적인 재정 계획과 건강관리,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소개한 김할머니, 이 할아버지, 박씨 부부의 사례는 모두 한정된 자원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들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단순히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기보다 각자가 자신의 생활 패턴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며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는 가속화될 전망이므로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작은 준비를 시작한다면 미래의 불안감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자신만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사회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드디어 퇴직이다. 이제 좀 쉬면서 인생을 즐겨야지. 많은 50대, 60대가 퇴직하는 날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사 생활 30년, 직장 상사에 치이고 후배 눈치 보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날들. 드디어 자유다 라는 해방감에 눈물이 핑 돌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퇴직 후 3개월 시간이 남아도는 건 좋은데 왜 마음은 더 초조하고 불안한 걸까요? 마치 지탱해 주던 기둥 하나가 사라진 듯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경제적으로도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퇴직했더니 인생이 무너졌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0대, 60대가 퇴직 후 깊은 우울감과 경제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고 냉정하고 고독합니다. 1. 회사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세상도 날 원하지 않더군요. 박모 씨 58세. 30년간 중견기업의 관리직으로 일했던 박 씨는 정년퇴직을 2년 앞두고 권고퇴직을 당했습니다. 퇴직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았고 그동안 모아둔 돈까지 합쳐 약 2억 원 정도의 자산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금 흐름이 끊긴 것이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던 급여가 없으니 지출은 줄지 않았고 불안감은 날로 커졌죠. 국민연금은 아직 몇 년 남았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싶어 이력서를 20여 군데 넣어봤지만 나이 많다는 이유로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회사는 나를 떠났고 사회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랑 마주 앉아 밥 먹기도 미안할 지경이었어요. 현재 그는 마트에서 새벽 물류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생활비를 메우고 있습니다. 몸도 힘들지만 가장으로서 무너진 자존감이 더 아팠다고 고백합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나니 오히려 가정이 더 불안해졌어요. 김모 씨 56세. 남편이 공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고 60세 정년을 맞은 날 가족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딱 2달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는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아내와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무기력해진 남편의 모습에 김 씨는 이러다 우울증 오겠다 싶어 걱정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가게 상황이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남편 월급으로 생활했는데 퇴직금 일부는 대출 상환에 쓰였고 국민연금은 63세부터 나오니 23년 동안의 공백이 커다란 부담이 된 겁니다. 남편이 집에만 있으니까 식비도 늘고 전기세도 늘고 근데 돈은 안 들어오니까 불안하죠. 결국 김 씨는 15년 만에 다시 식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퇴직하면 인생이 편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아요. 3. 남들 다 한다는 노후 준비, 난 왜 안 했을까? 이모 씨 62세. 이 씨는 퇴직 후 친구들과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며 여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녀 둘의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지원, 아파트 대출. 그 모든 걸 해결하고 나니 손에 남은 건 800만 원 뿐이었습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난 지금 그는 서울을 떠나 지방 전원주택으로 내려갔습니다.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텃밭을 일구고 낚시로 끼니를 해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료비와 예기치 않은 지출이 계속 생긴다는 점입니다. 나는 왜 연금 준비도 월세 받을 수 있는 수익 자산도 없을까?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퇴직 직전에야 뭔가 준비하려 하지 말고 40대부터 진짜 노후 준비를 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원을 만드는 거예요. 은퇴 후 무너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현실 전략. 1. 현금 흐름이 끊기는 순간 공포가 시작된다. 은퇴 후 자산 총액이 아무리 많아도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월세 수익, 배당금, 연금 등의 현금 흐름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핵심입니다. 2. 퇴직 후의 허무함을 이길 활동을 준비하자. 일이 없어지면 존재감도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봉사활동, 평생교육, 소규모 창업 등 자신이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미리 마련하세요. 3.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계획은 물거품. 은퇴 후 병원비는 생각보다 큽니다. 사소한 건강 이상도 노년에는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으니 퇴직 전부터 건강 관리는 필수입니다. 특히 치아, 관절, 고혈압, 당뇨는 조기 관리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5060세대는 산업화 시대를 이끈 주역들이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허술하게 준비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좀 쉬자는 말,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무너짐이 아니라 단단한 새 삶이 되길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 건강, 새로운 역할 이 3가지가 없으면 인생은 정말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불안하다면 지금이 바로 다시 일어설 시간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은퇴 후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당신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퇴직했더니 인생이 무너졌다. 5060세대가 맞닥뜨린 은퇴 후의 충격적 현실과 그에 대한 대응 전략. 서론 5060세대 은퇴 이후의 허상과 실상. 우리 사회의 50대, 60대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최전선에서 평생을 바친 세대입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를 맞이한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해방감이 아니라 불안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의 삶을 여유롭고 평온한 시기로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퇴직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충격은 3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현금 흐름의 단절, 사회적 관계의 축소와 역할 상실, 정신적 정서적 불안의 증폭.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퇴직 후 무너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전략을 전문가적 시각에서 제시합니다. 사례 분석 5060 은퇴자들이 겪는 대표적 현실. 1. 경제적 착각 퇴직금과 자산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례 박모 씨 58세 중견기업 퇴직자. 박 씨는 약 2억 원의 자산으로 퇴직 후 몇 년은 버틸 수 있으리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던 급여가 끊기자 지출 통제가 어려워졌고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불안은 급속히 증폭되었습니다. 이처럼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전문가 분석. 자산 총액보다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입니다. 월 100만 원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사람은 1억 원의 일시금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2. 관계의 변화, 가정 내 불화와 역할 붕괴. 사례 김모 씨 56세, 공기업 정년 은퇴자, 배우자. 남편이 정년 퇴직 후 무기력감에 빠지며 부부간 대화 단절과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생활비 압박 속에서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이어졌습니다. 퇴직 전에는 가정의 기둥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에는 가정의 짐처럼 느껴지는 심리적 전환이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전문가 분석. 퇴직 이후에는 개인의 사회적 역할이 크게 변화합니다. 부부간 역할 재조정, 일상 리듬의 확보, 새로운 정체성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정신적 고립과 우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자산의 5판 남은 돈보다 남은 시간이 중요하다. 사례 이모 씨 62세, 자영업자 은퇴자. 자녀 결혼 자금, 부채 상환,
생활비로 인해 은퇴 후 남은 자산은 800만 원뿐. 결국 지방으로 이주해 생계를 절약하며 살고 있으나 예기치 않은 의료비나 고정 지출 앞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전문가 분석.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세 이상입니다. 은퇴 이후 20년 이상 살아야 하므로 단기적 자금보다 장기적 수익 구조가 핵심입니다. 배당주, 임대소득, 개인연금 등 장기적인 소득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은퇴 후 무너지지 않는 세 가지 핵심 전략. 현금 흐름 중심의 자산 배치 전략. 은퇴 후 고정 지출식비, 주거비, 통신비, 보험료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월별 수입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주식 배당, 월세 수익, 연금 등 다양한 수단을 조합하여 최소 월 15만 200만 원 규모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 배당 ETF 투자, 상가 수익형 부동산, 개인형 퇴직연금 IRP 전략적 운용, 역할 상실에 대비한 사회적 활동 마련. 일과 함께 사라지는 사회적 지위와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활동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참여, 재능 기부, 평생학습, 파트타임 일자리 등은 정신적 활력뿐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 유지에도 기여합니다. 권장 은퇴자 대상 강사 활동, 지역 평생교육 강좌 수강, 실버 커뮤니티 클럽 참여. 건강은 자산보다 먼저 챙겨야 할 가장 큰 인프라. 은퇴 후 가장 흔한 파산 원인 중 하나는 의료비와 간병비입니다. 노화가 시작되기 전부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치아, 근력, 심혈관 건강, 만성질환 관리가 관건입니다. 실행 팁. 50대부터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보험 실비 보장 범위 체크.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 근력 운동. 칼슘 오메가3 비타민 D 등 노화 대응 영양소 섭취.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인생의 두 번째 시작. 퇴직했더니 인생이 무너졌다는 말은 현재 5060세대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미리 알았다면 피할 수 있었던 위기이기도 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단기 자산 관리에서 장기 현금 흐름 구조로의 전환, 심리적 충격에 대비한 정체성 재정립, 건강을 중심으로 한 라이프 스타일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5060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더 정교한 준비입니다. 12년 살고 깨달았다. 말레이시아 은퇴 이민 왜 다시는 추천하지 않나?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국은 물가도 높고 병원도 복잡하고 세상살이가 빡빡하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외 은퇴 이민을 진지하게 고민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말레이시아는 한동안 은퇴자들의 천국으로 불렸죠. MMEH 말레이시아 마이 세컨드 홈 비자 혜택, 따뜻한 날씨, 저렴한 물가, 영어 가능 환경. 듣기만 해도 낙원처럼 들리잖아요. 하지만 저는 12년간 말레이시아에서 살아본 사람으로서 은퇴 후 삶의 현실을 깊이 체감한 한 사람으로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레이시아 은퇴 이민 이제는 함부로 추천 못하겠습니다. 왜냐고요? 겉보기엔 천국 같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불편한 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경험과 함께 은퇴자 입장에서 말레이시아 이민을 신중히 생각해야 할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1. 의료 시스템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처음 말레이시아 갔을 때 병원 시스템은 참 친절해 보였어요. 대기 시간도 짧고 시설도 깔끔했죠. 하지만 문제는 심각한 병이 생겼을 때입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그나마 관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암 같은 중증 질환이 생기면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의료 수준이 나쁘진 않지만 한국처럼 빠르고 정밀하게 진단 치료받긴 어렵습니다. 수술 하나 받으려고 몇 달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저희 지인 중 한 분은 갑자기 심장 문제가 생겨 말레이시아 병원에서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못 받고 결국 한국으로 급히 들어와 수술 받았어요. 응급 상황에서는 정말 막막합니다. 은퇴 후엔 건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의료 문제 하나만 놓고 봐도 말레이시아는 쉽게 추천할 수 없습니다. 2. 환율, 비자 정책 변수가 너무 많아요. 말레이시아 물가가 싸다고들 하시는데
환율이 계속 출렁이기 때문에 체감 물가는 점점 오릅니다. MMEH 비자도 옛날만 못해요.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땐 조건이 꽤 관대했는데 요즘은 외국인 은퇴자들에 대한 비자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고정 수입 증명, 은행 예치금 등 요구 조건이 크게 늘었고요. 심지어 한때 MMEH 갱신이 거부되는 사례도 생겨서 몇몇 지인은 불안에 떨며 한국으로 돌아오기도 했어요. 여기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은 은퇴 이후 삶에서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3. 말이 통한다고 느꼈던 영어 생활은 다릅니다. 영어만 되면 살기 편하다. 저도 그 말 믿었죠. 초기엔 시장, 병원, 택시 기사까지 영어로 대화가 되니 안심했습니다. 근데 오래 살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건 현지 언어와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 관리사무소나 이웃들과의 갈등 상황에서 법적 문제나 행정 업무를 볼 때는 영어로도 한계가 있어요. 또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의 복잡한 문화적 배경이 겹쳐지다 보니 어디까지가 배려고 어디서부터가 갈등인지 감 잡기 어렵습니다. 은근한 차별도 있고요. 저희 이웃 중 한 분은 공동주택 내에서 애완동물 문제로 갈등이 생겼는데 현지 주민들끼리 언어로 뭉쳐버리니 해결이 안 되고 결국 이사 가셨어요. 외국인으로 산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고립감이 큽니다. 4. 외로움, 고립, 그리고 정체성 혼란. 한국에서는 동네 마트 가면 아는 사람 한 명쯤 마주치고 은행 직원, 병원 간호사, 주민센터 직원 다 익숙한 환경이잖아요. 근데 말레이시아에선 그런 작은 관계들이 없습니다. 날씨는 덥고 친구 사귀긴 어렵고 가족들은 한국에 있고 처음 몇 년은 신나지만 5년 넘기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귀국 이민하는 분들이 많아진 이유가 이거예요. 말레이시아가 나쁜 곳이 아니라 우리가 은퇴 후에 바라는 정서적 안정감을 주긴 어렵다는 겁니다. 사례일 건강 하나 때문에 결국 돌아간 68세 박 선생님. 68세의 박 선생님은 말레이시아 조호 바루의 집까지 사며 정착하셨던 분이에요. 하지만 3년 전 심장 관련 질환으로 응급 상황이 생겼고 현지 병원에선 수술 일정이 한 달 뒤로 밀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한국에 들어와 진단받고 수술까지 끝낸 거예요. 그때부터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무리 물가 싸고 날씨 좋아도 건강 앞에선 다 소용없다. 지금은 서울 근교로 이사하셔서 재활 치료 중이세요. 사례의 외로움이 병보다 더 무서웠다. 마이너스 62세 최 여사님. 남편과 함께 은퇴 후 페낭으로 간 최 여사님. 처음엔 부부가 여행도 다니고 바닷가 산책도 하며 행복해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외로움이 밀려왔죠. 현지 사람들과 친구가 되긴 어렵고 한국 커뮤니티도 점점 흩어지다 보니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생겼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이 있어야 사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작년에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셨어요. 사례3 비자 하나의 인생이 흔들릴 줄이야. 마이너스 70세 이씨 부부. 10년 넘게 말레이시아에서 잘 살던 이씨 부부는 MMEH 비자 갱신이 거부되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이전에 받은 조건으로는 더 이상 갱신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준비도 없이 귀국해야 했죠. 그동안 거기서 집도 사고 적응도 잘했는데 정부 방침 하나에 순식간에 불법 체류자 될 뻔했다니까요. 결론 말레이시아 은퇴 이민 더는 낭만으로 보지 마세요. 말레이시아가 나쁜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은 여행이 아닙니다. 계획, 시스템, 문화, 건강, 사람 모든 게 어우러져야 하죠. 겉으로는 천국처럼 보여도 정작 살아보면 느껴지는 작은 불평과 외로움들이 쌓여 큰 후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은퇴 이민을 고민하신다면 이런 현실적인 요소들을 꼭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살아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세요. 저는 12년 살고 나서야 그걸 알게 됐습니다. 12년의 시행착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12년간 살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거기 날씨 좋고 물가 싸니까 살기 좋죠?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좋은 날씨, 싼 물가, 분명 장점은 맞아요. 하지만 그건 여행자로 잠깐 있을 땐 장점이지 매일매일 살아야 하는 생활자에겐 사소한 부분일 뿐이에요.
결국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건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안정적인 주거와 소득이 있느냐, 정서적으로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세 가지입니다. 그 기준으로 말레이시아 이민 생활을 돌이켜보니 셋 다 점점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럼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은퇴를 준비해야 해요? 이 질문 많이 받습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해외 이민보다 먼저 내가 있는 곳에서의 은퇴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보세요. 다시 말해 해외로 도망치듯 떠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겁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는 얼마나 되지? 지금 사는 곳에서 의료, 교통, 커뮤니티는 괜찮은가? 혹시 낯선 곳에 가는 걸 낭만적으로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이걸 먼저 따져보면 굳이 말레이시아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건강하고 소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보입니다. 추천하는 현실적인 대안 3가지. 국내 지방 소도시 은퇴. 경북 안동, 전북 남원, 강원 정선 같은 곳은 생활비가 낮고 병원 접근성도 괜찮아요. 특히 고향이 있는 분들은 기존 인맥과 정서적 안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죠. 노후 소득 확보용 가벼운 재취업 준비. 요즘엔 온라인 강의, 유튜브, 블로그, 시니어 바리스타, 마을 해설사 등 몸을 크게 쓰지 않아도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은퇴 후에도 약간의 수입이 있으면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도시 속 미니멀 라이프 정착. 소비를 줄이고 작고 효율적인 집에서 사는 연습을 해보세요. 은퇴자에게는 적게 벌고 적게 쓰는 구조가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매일 산책하고 가까운 곳에 단골 카페 있고 병원이 잘 연결된 곳. 그게 진짜 은퇴자의 럭셔리예요. 낭만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 12년 말레이시아 생활이 저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은 이겁니다. 낯선 곳에서의 낭만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진다. 결국 남는 건 혼자라는 감각, 그리고 여기서 평생 살 수 있을까? 라는 불안입니다. 반면 한국에서도 내가 준비만 잘 해놓으면 충분히 따뜻하고 건강하게 행복한 은퇴 생활이 가능하다는 걸 돌아와서야 비로소 느꼈습니다. 마무리하며 어디서 살지는 나답게 살 수 있는가로 결정하세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삶을 도피하듯 설계하십니다. 여긴 너무 치열해. 외국 가서 쉬고 싶어? 그 마음 100번 공감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도피처가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또 다른 무대여야 합니다. 그 무대는 반드시 외국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불편할 때 도와줄 수 있는 병원과 시스템, 조금은 익숙한 골목, 그리고 아침마다 마주치는 햇살 한 조각이 있는 그곳이면 충분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12년은 많은 걸 주었고 그만큼 은퇴 이민을 꿈꾸는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현실도 남겨주었습니다. 저처럼 늦게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남깁니다. 당신의 은퇴, 화려하지 않아도 단단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은퇴 후엔 적게 써도 되잖아. 월 2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은퇴 후에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실제로 60대가 되어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아직도 돈에 묶여 있구나. 노후에도 이렇게까지 일해야 하나? 사실 우리 대부분은 평생 노동의 대가로만 살아왔습니다. 어릴 땐 공부하느라, 중년엔 가족 먹여 살리느라, 그리고 은퇴 후엔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쉬자는 말 대신 노후가 불안해서 알바라도 해야 해라는 현실 앞에 서죠. 그럼 얼마가 있어야 진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최소 6억 원은 있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바로 그 6억 원의 공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돈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하필 6억인가? 단순히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은퇴 후 30년을 기준으로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쓴다고 가정하면 총 7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적연금, 국민연금 등을 포함해도 받는 돈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적인 국민연금 수령액이 약 60만 원이라고 하면 부부 기준으로 해도 120만 원. 나머지 부족한 80만 원은 어디서 채우시겠습니까?
바로 이 부족한 금액을 매달 30년 동안 충당하려면 최소한 운용 가능한 자산 6억 원 이상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 돈이 없으면요?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해야 합니다. 알바를 구해 뛰고 아픈 몸을 이끌고 노동해야 합니다. 이건 더 이상 노후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사례 1 6억이 있었는데 안 지킨 원칙 하나로 무너졌어요. 62세 전직 교장. 경기도의 한 퇴직 교장 선생님. 정년퇴직과 동시에 받은 퇴직금은 약 4억 원. 그리고 별도로 모은 자산이 2억 정도. 총 6억이 있었고 자신도 이제는 경제적 자유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출 관리였습니다. 아이들 결혼자금, 명절 선물, 손자 용돈, 지인 경조사. 매달 40만 500만 원씩 나가고 있었고 투자 실패까지 겹치며 5년 만에 2억 가까이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6억을 갖고 있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그 돈을 쓸 줄 아는 법을 몰랐던 게 문제였지. 6억이 있어도 소비가 설계되지 않으면 자유가 아니다. 사례에 이 5억이 모자랄 줄은 몰랐죠. 59세 여성 보험회사 출신. 20년간 보험회사에서 뛰었던 그녀는 꼼꼼한 재테크로 자녀 결혼을 마치고 5억 원의 자산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큰 착각이 있었습니다. 월세 수입으로 살 수 있을 거야. 서울에 있는 낡은 빌라에서 월세 70만 원. 자신이 쓰는 돈은 월 180만 원.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모 간병비, 그리고 물가 상승이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죠. 결국 65세에 마트 계산원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돈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이 없었던 게 문제였어요. 6억이 없다면 매달 쏟아지는 고정 수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사례 3 나는 알바를 선택한 게 아니라 강요받은 거였어요. 68세 전직 공무원. 공무원 연금 받는 68세 어씨. 연금이 있으니 여유로울 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수령액은 월 180만 원. 혼자 살기엔 괜찮았지만 문제는 70대 어머니와 함께 지내야 했다는 것. 그리고 본인의 고혈압과 당뇨 치료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노후는 결국 돈이 드는 시간이더라고요. 난 평생 일했는데 이 나이에 다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노후에 경제적 자유가 없다는 건 시간과 체력까지 빼앗긴다는 뜻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6억 공식을 현실로 만드는 3단계. 현실적인 소비 계획부터 세워라. 매달 진짜로 쓰는 돈을 기준으로 역산해 보세요. 단순히 200이면 되겠지가 아니라 나는 몇 년 후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가에 따라 지출 항목을 나누는 게 먼저입니다. 6억이 어렵다면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하라. 배당주, 월세 수입, 소규모 1인 사업 등 내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6억을 갖는 것보다 매달 1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더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은퇴 전, 은퇴 이후의 소비 습관을 구조로 바꿔라. 지금의 소비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엔 생존입니다. 미리 소비 구조를 간소화하고 돈이 덜 드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해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마무리하며 자유는 금액이 아니라 준비에서 온다. 6억 없으면 평생 종살이입니다. 이 말은 겁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그대로 말한 것뿐입니다. 중요한 건 금액 자체보다 그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 선택이 아니라 강요된 노동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내가 나의 미래를 설계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6억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한다면 정말 자유가 아니라 종살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은퇴 통장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6억이 없으면 평생 종속됩니다. 은퇴 재무설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공식. 재무설계 전문가로서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가 있어야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단순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통계와 실제 사례, 그리고 최소한의 수치를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은퇴 후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은 약
6억 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비교적 현실적인 수치입니다. 이 글에서는 6억 원이라는 수치가 어떤 근거에서 도출되는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적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은퇴 후 필요한 자금 규모 왜 6억인가? 은퇴 후 30년을 가정했을 때 월 평균 지출이 200만 원이라면 필요한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만 원 12개월, 30년 7억 2천만 원. 여기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이 월 평균 60만 원이라면 실제로 매달 약 140만 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합니다. 부족분 월 140만 원, 12개월, 30년 약 5억 원 이상. 이 부족한 금액을 금융자산에서 인출하거나 배당, 임대 수익 등으로 확보해야 하며, 물가 상승률과 비정기 지출의료비, 가족 지원 등을 고려하면 6억 원 이상이 최소 필요 자산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은퇴자 자산 구성의 현실 단순 금액보다 중요한 유형.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퇴직금 국민연금 정도로 단순하게 인식하지만 자산의 유형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은퇴자 자산 구성 비율. 부동산 자산 약 7,080%, 금융자산 약 2,030%, 현금 흐름 자산 임대, 배당 등 매우 낮음. 이 비율은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이 대부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집은 있으나 현금이 없다는 구조가 많은 은퇴자들의 어려움을 설명합니다. 3. 사례로 보는 자산 부족의 위험성. 사례 투자 실패로 자산 손실. 퇴직금으로 받은 4억 원을 고위험 투자에 활용했다가 2억 이상을 잃은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교훈. 은퇴자금은 안정성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기본입니다. 사례 현금 흐름 부재. 5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도 임대 수입이나 배당 수익이 없던 60대 후반 여성은 결국 생활비 부족으로 재취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교훈. 자산은 흐름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사례 예기치 못한 지출. 공무원 연금을 받는 은퇴자도 부모 간병비와 본인 질환 치료비로 매달 고정 지출이 늘어나며 결국 야간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교훈. 의료비, 간병비 등 비정기 지출은 은퇴 설계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4. 대안 전략. 자산이 부족할 때 준비할 수 있는 것들. 현금 흐름 자산 만들기. 고배당 ETF, 상장 리츠 REITs, 소형 임대 부동산 등. 자영업 경험이 있다면 소규모 무점포 창업도 가능. 소비 구조 최적화. 자녀 지원은 선을 정해 둘 것. 고정 지출 항목 자동차, 보험, 통신비부터 리디자인. 공적 연금 수령 시기 조정. 국민연금은 수령을 늦출수록 월 수령액 증가 1년 연기 시 약 7.2% 증가. 연기 전략도 자산 운용의 하나로 고려. 장기적 의료 리스크 대비. 실손의료보험 점검 및 간병보험 여부 확인. 만성질환 가능성을 고려한 자산 배분 전략 필요. 결론. 6억보다 중요한 것은 전략입니다. 6억이라는 수치는 단지 하나의 계산 결과일 뿐입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자산의 총액보다 그 자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어떤 형태로 수익을 내고 있으며 위기 상황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자산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의 구조를 설계하며 소비 패턴을 장기적 관점에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단 지금이 가장 빠를 때입니다. 은퇴는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재무 설계의 출발점입니다.